정령,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냐? 너의 기억 속에는 인사관리가 없단 말이냐? 저에게서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인사를 모르옵니다. 한 번 듣고 말았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예, 자 이제 우리가 인력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실행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근황에 대한 얘기를 아까 안 했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처져 있는데. 네. 이현우 노무사님은 인터넷 때문에 그러시고. 예, 저 댓글 댓글을 정말 근데 정말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얘기니까 그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엔젤.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랑. 밥 사줄게. 방송할 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 5가입니다. 예. 아, 장소까지 얘기하면 회사가 두통이 나는데. 종로 쪽입니다, 종로 쪽. 종로 5가에 오면 보령 약국이 있습니다. 이혜선 노무사님은 좀 며칠 앓으셨죠? 아, 예. 저는 일주일 동안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저기 목소리가 지금 코맹맹 해가지고. 네. 애교 짱녀 같지 않아요? 애교짱. 애교 짱녀. 죽고 잡냐. 애교 짱나. 이래서 자꾸 소개팅 맨날 짱. 이래서 소개팅 맨날 이런 시작하나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 하는데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요 코들이 마시고 제가 잠깐 강의할 때 엄청 코드 고마워요. 아, 미치겠어요. 그랬고 뭐 노성목 노무사님은 좀 네, 저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처져 있느냐. 점심에 조미료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일단은 이제 저 얘기. 그래서 저 예. 점심 갑자기 저 저번 주에 평일반 했었는데 평일반을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 날 또 주말반 하고 와가지고 되게 많이 내일부터 내가 평일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평일반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저는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고 거기다가 또 이 보강을 할 뻔 하다가 보강을 못 해가지고 수업 막판에 몰아치느냐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수업 들으신 분들 힘드신 거를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제가 피자밖에 못 사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그 밤에 피자 사셨어요? 저 피자 먹고 강의했습니다. 먹고 하셨다고요? 네, 저는 피자를 쏘는 강의를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피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림법원에. 별걸로 다 현혹하시네요. 귀찮아지 않나? 근데 뒤풀이 책거리 하는데 뭔가 그런 것도 좀 재미죠. 공부하면서 약간의 좀 재미? 근데 뭐 강의 들으시고 이제 하셨으니까 강사님한테 이렇게 좀 뭐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없습니다. 반성해! 이혜선 노무사님처럼 음료수도 받고 그래야 네, 우리 수강생분들은요, 음료수도 잘 주시고요, 문자도 이렇게 가끔 잘 오세요. 결석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그렇지만 소개팅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음 주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저기 이틀 전에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개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신입생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었어요. 특수대학원이라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노동대학원 원장님이 이제 고대 법대 박종희 교수님이신데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논문 꼭 써라. 그리고 공부하러 왔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한테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장학금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박수를 열심히 쳤죠. 네. 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업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학업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더니 신입생들을 위해서 사발식 시범을 보여라. 냉면 그릇에다가 사발 잔뜩 막걸리 잔뜩 부어가지고 사발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시범 보이면서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제 도대체 앞에서 실컷 학업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서 공부 열심히 어디가 사발식 이미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칭찬하시고서
이현우 농사 나한테 사과시키면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막 막걸리 마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아 이현우 농사님이 우리 고등학교의 이 엘리트이시면서 지적인 그러신 분이셨는데 맷집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아 참 여기서 아까 이혜선 농사님 얘기한 거 저희들 뭐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점심에 돈은 없고요. 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현우 농사님이 이렇게 이제 뭐죠 이거는 회유가 아니라 짱류? 짱류? 아, 짱나. 짠류? 짠류? 짜장면과 이 짱깨와 이 깐풍기를 사주셨습니다. 몇 년 네. 전통했죠? 36년 정도. 36년 전통에 갔었는데 아 되게 비싸가지고 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36천. 아 그리고 되게 맛있겠다 했는데 처음에 놀랐습니다. 예, 깐풍기가 왔는데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에 처음에 놀라고 두 번째 이제 놀란 거 깐풍기에 깔려 있는 이 야채 놀라가지고 그 위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네가 진정 생각하는 거 보이는 네. 게 전부다. 그래서 놀랐고 세 번째 놀란 거는 이 깐풍기에 닭은 튀김 없고 튀김 옷밖에 없다는 거. 밀가루 깐풍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36년 전통인데 예 제가 종로에 있습니다. 올해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일요일 날 문 여는 식당은요 이유가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없어서. 아 그래도 우리 형님이 쏘셨습니다. 형님 선배님 존경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연락 주시면은 자, 돈 쓰는 방송 인사를 잘하자. 돈 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부터 이제 형, 들어가면 돈을 받으실 생각은 짜장면 값이라도 좀 합시다 우리. 자, 모집부터 빨리. 도와주십시오. 궁색한 방송. 자, 모집부터 들어가죠. 예, 모집에는 개념은 의의는 모집은 인력 잠깐 선발을 전제로 일단 해서 모집과 선발 두 가지를 먼저 한번 구분해서 네.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모집은 이 인력 선발을 전제로 해서 선발을 전제로 하여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거죠. 모집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집은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과대 포장 전략들을 많이 썼었죠. 네. 아 갑자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포장 당하셨어요? 좀 순서를 두 아니, 분이도 좀 그러니까- 합의하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빨리 지금 합의 좀 기존에 하세요. 그래서 모집은 그래서 이제 그랬단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선발이라는 거는 모집 활동을 통해서 이 응모한 사람 가운데서 조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죠. 선발. 그쵸. 그래서 선발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모집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이러면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쫙 온 다음에 선발해서 이제 태도를 바꿔요. 다 뽑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골라내고 섞어내는 과정, 솎아내는 과정, 이제 그 과정을 선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죠. 선발됐을 때 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안 간다고. 참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요즘에 그러기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집의 의미, 그리고 모집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모집에- 모집이 왜 중요한가요? 모집은, 모집의 의미. 노성복 네. 노무사님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얘기를. 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선발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지원자를 끌어모으는 활동이죠. 그렇게 확보하는 활동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좋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제도나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설명하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당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집 활동이 될 거고요. 아주 넓게 본다라고 하면 기업 이미지를 평소에 광고하고 마케팅이죠. 예.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걸 평소에 알리는 과정,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모집 활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모집이 왜 중요하냐? 끼지 마. 네. 이런 모집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모집이 잘 돼야 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낼 거고 그래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수준이 결정이 된다. 모집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모집 활동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잘 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모집된 사람들은 일단은 고객이잖아요. 그쵸. 선발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이 모집이나 모집 과정이나 이런 데 가서 선발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회사 특히 많이 경험하죠. 처음 자기가 지원했던 기업에 떨어지면은 다시는 그 회사 불매 운동하죠. 그쵸. 안 좋은 기억이 하면 나 같은 인재를 떨어뜨렸어. 내가 이 회사 제품은 다시는 안 사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어떤 자동차 회사 건 절대 안 사요. 어딘지 알겠네요, 갑자기. 글로벌?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EHR의 그 다음에 이제 모집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모집 원천을 어디서 잡을 거냐, 모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이제 더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재들을 못 끌어온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어떤 모집 방법을 쓸 거냐, 어떤 모집 원천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력 수준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런 모집을 잘 하면, 그러니까 모집 전략을 어떤 걸 쓰느냐, 아까 얘기하셨던 뭐 과대포장 전략이냐, 뭐 사실적 접근 방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직무 만족이라든지, 조직 몰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모집 전략 때 막 과대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이러면은 불만족이 생기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직무 성과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이후에 그 일할 때 영향을 많이 주게 여기서 되더라. 생각할 게 이제 항상 우리가 RJP에서 리얼리스틱 잡 프리뷰가 되게 네. 중요하다. 그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대포장 전략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대포장 전략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과대포장 전략에 속아서 들어왔는데 못 나가요.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오래 근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인력 구하기가 힘든 기업들은 일단은 과대포장이라고 해서 오게 되면 그 사람 이제 성실하고 사장님이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꼭 입사시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대포장 전략이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그냥 원서만 공고만 나면은 이렇게 카페 막 이런 데서 이 카페 막 활동해서 어느 기업 원서 나왔다 막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데면은 RJP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인력 구하기 힘든 시장들 이런 경우는 과대포장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일장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네. 모집 전략 중에서 일단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건요. 과대포장 전략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아지겠죠. 과대포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선발 비율은 상당히 낮아진다. 선발 비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인원의 비율인데 그건 되게 낮다. 사실 위주 전략은 대상자, 지원자는 상당히 적겠지만 적을 거고 선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뽑아놓으면 과대포장 같은 경우는 이직의 위험이 높다. 사실 위주 전략은 이직의 위험은 낮고 근속기간이 길어질 거다. 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집의 절차로 넘어가죠. 모집의 방법. 모집은 이제 모집의 절차로 넘어가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전에 일단은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하여서 필요한 인원들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 목적 대상을 정의하죠. 어떠한 사람들을 모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걸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냥 모집 방침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모집의 실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모집 시행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모집 부분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모집의 원천별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네. 25점짜리 내기는 참 좋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모집의 원천별 장점 단점이니까 내부 모집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집은 항상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기업 바깥에서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항상 내부 모집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 메이크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일단은 개념적으로요. 직무를 먼저 생각하세요. 요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데려온다. 그거를 회사에서 채울 수도 있고
외부에서 채울 수도 그러니까 있다. 다른 부서에서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전문가나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그쵸. 이런 점이니까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부 모집부터 한번 찬찬히 볼까요? 먼저 내부 모집이 뭔지는 대충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 좀 해주세요. 내부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은 이 내부에서 뽑혀가면은 대부분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기술 다양성, 고용 잠재력. 그 다음에 보통은 내부 모집이 되는 부분은 승진이 되는 부분이니까 승진 기회 확대로 승진이 되면은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측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기존 현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적응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사회화나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조직 사회화나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안에서만 뽑기 때문에 조직의 폐쇄성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거 연결시켜서 조직 문화, 조직 내 패거리 문화랄지 아니면은 그 승진 인원들이 이제 이 내부에서만 모아지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들어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점들은 조직 전체 위험성이 존재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내부 모집자 중에 탈락되면 이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모집을 저희 생각하면 개 같은 회사 뭐 이런. 너무 그래서 외부 모집은 장점이 다양한 인재풀이 넓다니까 이런 것들은 내부 모집하고 외부 모집하고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크로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모집의 단점이 외부 모집의 장점이 되고 내부 모집의 장점이 외부 모집의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울 때도 그냥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부 모집은 첫 번째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직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인력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 있고 특이한 인재나 핵심 인재, 기업의 기존에 없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외부 인원 중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과 선발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들고 외부 인재 채용에 따르는 이 리스크,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사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뽑아놨더니 사회 부적응자야. 그렇죠. 특히 예. 그리고 아니면 들어왔더니 되게 막 그 조직하고 융합이 안 돼요. 막 자기만 잘난 체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오히려 조직 문화 자체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가 이 승진 인원들을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면 이제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모티베이션 저하, 사기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외부에서 사람 채워가지고 계속 내 상사를 계속 위에 사람으로 채우고 하면 이번에 이제 나 승진할 줄 알았는데 그쵸. 또 오고 낙하산 또 오고 이런 개 같은 회사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예, 이 이현우 농사님 다니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좋아요. 예, 네.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집에 이제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인데 여기서 생각할 게 이제 그 내부 모집에서 사내 공모 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 특히 자포스팅 이게 이제 화두가 되잖아요. 네. 보통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 직무를 이렇게 사내 공모제로 뽑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받아서 그 가운데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모기업 좀 같은 있죠. 경우 모 기업 제가 아는 모 기업은 뭐 결혼해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외 주재원이요? 예. 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만나신 분이 그러는데 그 결혼을 안 한 특히 총각의 남자가 가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은 한국에 이제 집 전세금 집 하나 살 정도의 돈을 모을 수가 있대요. 예, 해외에서는 이제 체류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총각인 직원이 가면은 다 돈 하나도 못 모으고 또 이제 해외에서 또 이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이런 것들이기 네. 때문에 뭐 이렇게 모집과 선발이 이런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 아는 후배 하나는 이제 해외 주재원,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 외국 쪽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조선, 지원을 이런 했는데 나라를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외 주재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나라별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그 인도하고 어디에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에 지금 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삶의 그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 옆 동네 어디 폭격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고. 내부 모집은 이제 그거 외에 인사 이동이나 기능 목록표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간략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외부 모집을 생각하면요. 외부 모집 중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웹 기반 모집, 이 리크루팅 이것들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죠. 이런 것도 장점 단점도 그냥 한 번쯤은 생각만 해 놓으시면은 생각 한번 해 보시면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모 기업에서 요새 유명했던 이 사원 추천 모집 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원 추천 모집 제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이제 쓸 얘기는 좀 있을 거예요. 예, 25점짜리로 그러니까 모집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모집의 원천이나 아니면 웹 기반 사원 추천, 뭐 잡포스팅, 사내 공모제도 이런 거 정도가 나올 수 있지 그 외에는 너무 많이 찍어줬나? 네,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그래도 있었잖아. 지금 안정소, 리크루팅 뭐 이런 것들 교육기관, 자발적 지원. 저런 저인망식 쌍끌이야 막 쌍끌어가. 그 사원 추천 모집제도 관련해서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유명한 장관님께서 유명하신 분 때문에 또 화두가 됐었죠 작년에. 외교부예요. 이슈가 됐어서 네. 이슈가 되면 항상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갖긴 하십니다. 그 제가 한 10여 년 또 회사를 다니면서 저 이 추천 좀 경험을 해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배님 추천 안 한때 돼요? 이제 저희도 사원 추천 모집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면 일단 면접은 서류는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래서 면접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추천하는 걸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명밖에 안 됐어요. 50명 추천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뭐였냐면은 그 50명들이 다 찾는 게 이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이렇게 찾는 거죠. 야, 제일 지금 취직 안 되는 애가 누구야? 이런 케이스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활동비를 좀 줘요. 사원 추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밥이라도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몇십만 원 받아왔죠. 뭐 이제 사원 추천하고 싶은 이건 별로 마음에 없어요. 가지고 얘들아 공또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뭐 애들 막 확 이렇게 크게 사주고 그러고 나서 야 그냥 대충 저거 안 와도 돼 이제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제 한 명 되고 1년 하고서 이제 없어졌어요 제도가. 안타깝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제도 추천했던 분은 되게 욕먹고 누가 이딴 제도를 하라고 했어. 이게 또 근데 네. 사원 추천 모집 제도 같은 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장 네. 일반적인 모집 방법이라고 하긴 해요. 이게 우리처럼 이제 학연,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장 그 조직에 남아있는 비율이나 그다음에 조직 기여도나 이런 부분은 가장 높다고는 예. 해요. 실제로 그때 한 명, 유일하게 50명 중에 한 명 뽑았던 친구는 그해 고과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추천했던 사람에 대한 고과에도 좀 반영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젊을 때 뭐 고과가 뭐 눈에 들어오나 공돈이다 이제 그래서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플랜디시적인 평가를 할 측면에서,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모집 방법이 제대로 됐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 사람들의 합격률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그리고 장기 근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직률이 얼마나 낮았느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모집 방법이 좋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평균적인 어떤 질적인 수준 그리고 그 지원한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서도 모집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하고 시간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모집을 했느냐 아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느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항상 결론 모집에 대한 성공적 운영 방안 모집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끝 마치겠습니다. 모집 부분은 그래서 효율적인 모집 방법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죠. 모집 방법을 계속 뭐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모집의 목적은 이 핵심 인재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한 핵심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별도의 모집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방법들보다 뭐 다른 사원 추천 모집에도 아까 핵심 인재를 뽑기 위한 아이디어 하나였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 담당자, 이 채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모집.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모집 활동을 하려면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채용 담당자들은 모른 채로 그냥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과대포장 전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것도 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것도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쵸. 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집에 대한 이 평가를 꼭 해보고 평가에 따른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집을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집이라는 것들은 잠재적 고객이잖아요. 이 선발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기업 브랜드 제고를 위한 이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그런 부분. 그래서 고용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거. 아까 얘기한 과대포장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현실적 직무 소개. 그래서 현실적 직무 소개를 통한 취업 정보와 기업의 상세한 소개 이런 활동들을 해야겠다라는 것들로 성공적 운영 방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모집 활동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 모집은 좋은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 유능한 인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럼 다 뽑아줄 거냐? 그러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제 선발 활동이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선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란 모집 활동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아까 모집한 거에 모집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집 활동을 통해서 응모한 자 가운데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발이죠. 그래서 아까 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모집은 공격적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선발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니까 방어적 소극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집된 사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게 선발이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지 직무보다 더 능력이 더 뛰어난다. 그게 이제 능력 초과 현상이죠. 능력 초과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보다 능력이 낮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능력이 더 초과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죠. 처음에는 어쨌든 이 직업이라도 줬으니까 돈 주니까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자기 적성도 안 맞고 자기 능력도 안 맞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이제 이직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기업의 이제 분수에 맞는 그 직무와 맞는 그런 인력을 네.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좋은 사람만 이렇게 찾다 보면 이 직무와 개인 간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연호 노무사님 같이 능력이 뛰어나신. 그래서 저는 딴짓을 하잖아요. 아, 회장님. 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발을 할 때는 이제 그 선발을 직접 시행하기 전에 선발 방침을 좀 정확하게 정하고 이제 선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예, 선발 방침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선발을 얘기 좀- 하기 전에 일단은 네. 아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일단은 정해놔야죠. 누구를 뽑겠다. 그래서 인재관을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직무 중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력 중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 기업에 우리 회사가 원하는 기업 삼성 현대 하면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 그래서 기업 문화 중심의 인재관 그래서 기업 중심을 뽑을 것인가라는 인재관을 결정해야 하죠. 이 직무 중심, 경력 중심, 기업 문화 중심 이 세 가지 인재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집의 선발의 방법도 이제 미리 준비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종합적 평가와 단계적 제각법이 있죠. 종합적 평가는 1단계, 2단계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한 점수를 하는 것들이고 단계적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업 같은 데 이제 할 때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으면은 1차, 2차, 3차를 다 치른 다음에 그 점수를 다 합치느냐 아니면 1차, 2차, 3차 단계로 할수록 떨어뜨리느냐 뭐 이 차이겠네요. 예, 종합적은 장점은 유능한 인재를 이제 그 1차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하고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익하고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이런 이미지. 제가 저 들어올 때 만약에 토익으로 잘랐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텐데 이런 이현노 우사님 같이 핵심 인재가 이 조기에 탈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단계적 제거법. 단계적 제거법은. 네. 근데 이제 종합적 평가는 인재를 이렇게 핵심 인재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 모든 점수를 내서.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는 단점 그렇긴 했는데 단계적 제거법은 단계적으로 뽑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장점은 이제 그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는 장점은 핵심 인재를 일단 1차 서류 합격하면은 사람이 이게 또 이제 미련을 갖게 돼요. 일단은 1단계 통과되면 미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조기에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서는 종합적 평가법을 사용해도 예, 비용적인 문제나 별 시간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 제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선발 절차로 이제 플랜 세웠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선발 절차로 나오는데 선발 절차는 뭐 이게 특별히 시험에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는 안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회사마다 다 방법이 다르니까.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별로 쓸 게 없어요.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선발 시험, 3단계 적성 검사, 4단계 면접. 뭐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이걸 뭘 쓰겠어요. 답안지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절차는 그냥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진행하면서 각각의 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서를 낸다라고 서류 전형. 할 때,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1단계. 지원서를 낸다라고 할 때 기업이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서류 안에서 우리가 이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필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역량 기반 평가, 바이오 데이터 분석법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역량 기반 지원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이력서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썼었어요. 뭐 저는 뭐 저기 뭐 주매산골 어느 곳에서 뭐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 뭐 넷째 아들로 태어나 네.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뭐 자연을 벗어나면 뭐 어찌고저찌고 구글에서 몇 살 때 뭐 호연지기를 그리고 뭐 몇 살 때 서울에 들어와서 외우고. 뭐 이랬다라는 이제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쓰는데 이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네. 이게 바이오 데이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올 때 바이오 데이터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장남이 예를 든 건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가족 관계 중에서 장남인 사람들이 네. 업무 성과가 좀 회사에 뛰어나더라. 오래 남아있더라. 예,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어떤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뭐 저기 성과가 좀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서울 사람보단 시골 출신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력서를 보고 이제 그 부분을 뽑아내는 것. 이제 이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 기업들은 이 ROTC 출신, 군 장교 출신들 되게 선호하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쵸. 군 장교 우대, 뭐 학사 장교 우대라는 것들 써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뽑아놓고는 별로 우대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모집과 뭐 선발에 미필자보다는 군필자들을 많이 우대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이력서 자체를 틀을 정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력이 갖춰야 되는 특성들을 한번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기술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직을 이끌어봤던 경험을 한번 서술해봐라. 아니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살면서 되게 난처한 일을 겪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기술해봐라. 이거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예 문항을 딱 집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하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런 게 이제 아니 말 좀 끊지 마세요. 이런 게 이제 생각났어. 역량 기반 지원서 평가 방법이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났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우 또 삐졌어. 생각났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농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헌한 일이 무엇인지 노말, 쓰시오. 노말. 밥을 많이 먹었다. 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뭐 쓰냐고 되게 난감하다고. 농촌 발전을 지금 특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게 무엇인가. 요즘에는 역량 기반 지어서 평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쵸. 기업에서 이제 그 항목을 주죠. 이런 질문 항목들을. 네. 자, 그러면 이제 역량 기반 지어서 평가, 바이오 데이터 분석 두 개 다 설명이 끝난 건가요? 두 개 예. 다? 네. 지원서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선발 시험을 하는데 선발 시험은 선발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기준 정안에 따라 이 사람의 능력을 볼 것인가, 능력 위주, 능력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격이나 흥미도, 그래서 성격이나 적성이 맞는 사람, 아니면은 이 실무 능력 검사. 여기서 이제 앞에서 능력은 그런 이 적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PSAT나 뭐 사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잠재 능력. 그러니까 기업에서 앞으로 사트가 삼성 적성 능력인가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장 역량이 높은 사람 뽑나. 이 삼성 나쁜. 아니, 사트 시험 볼 자격도 안 주더라고. 아, 정말요? 그 웬만하면 다 주는데? 진짜 사트도 못 치고.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체 노무사님 웬만하면 주는데?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선동열과 동글. 그래서 이제 능력검사인데 대학 수학 능력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잠재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맞는 성격, 적성, 이 일에 맞는 성격이나 적성을 가지고 있냐. 네. 그리고 실무 능력.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냐. 시험을 보는 거죠. 이거는 실무에 대해서. 예, 뭐 실제 그 선발 과정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지원서 이제 원서 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적성 시험, 사트나 뭐 두산에도 하나 있죠. 뭐 네. 뭐죠, 디트? 아니 뭐 있는데. 아무튼 뭐 많죠, 그런 시험. 요새 많이 있죠. 요즘 기업들이 LG 도 다 하고 비슷하게 SK 도 다 하니까. 만들었는데 두산 인적성이 그렇게 어렵다는 근데 소문도. 보면은 이게 다 수학 능력에 다 아르들인 것 같아요. PSAT도 그렇고 네. 공직자 적성도 그렇고 다 이게 수능만 잘하면 그 다음에 리트 법무 적성 검사, 네네. 예, 변호사 적성 검사 이런 것들 다 이 수학 능력만 잘하면 이제 잘 되는 세상.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선발 시험이 또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면접이 되겠네요. 면접에서는 구조적 면접하고 비구조적 면접이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구조적 비구조적이 딱 나누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장점, 단점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찍고 있습니다. 서인 방식으로. 일단은 선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은 좀 2차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썼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을 직접 마주대하면서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서에서 불명확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 시켜내고, 그리고 지원서에 적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관한 정보도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한테 확실하게 좀 전달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자한테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뭐 그런 경우는 특히 많지는 않지만 핵심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 자체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들어오면 뭐 이러이러한 걸 해줄 테니까 땀만 먹지 말고 빨리 도장을 찍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발 면접 자체는 그러니까 지원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는 이제 이런 목적이 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은 면접이 가장 낮은 예측 기법이라고 해요. 면접이 가장 떨어진대요. 다른 이 시험 전형 중에서.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면접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는 가장 힘들죠. 아무래도 면접은 이제 주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 오류가 짧고.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5분 네. 이내에
거의 5분에서 10분 이내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인사팀에 지원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꼭 인사팀에 하고 싶고 그 부분에 적성이 많았습니다라고 또 이제 기획에 가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획을 되게 잘했었고 기획을 또 하겠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현대로 가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대를 좋아했고 현대를 꼭 가고 싶습니다. 삼성 가면 또 똑같이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면접이 가장 낫다고 해요. 이런 것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의 구조적, 비구조적 면접에 대해서 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처럼 면접 오류에 대한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관리에서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의 차이. 네. 구조적은 미리 이 질문지를 준비해서 질문지에 따라서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 비구조적은 앞에 B가 들었으니까 안 읽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서에 목록 없이 면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거죠. 구조적은 질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쉽고 비교할 수가 있다. 반면에 비구조적의 면접의 단점은 당연히 이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 그러니까 면접자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구조적은 딱 그 이상의 질문을 못하죠. 질문지에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본심을 파악하기 어렵죠.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어중간하게 빠져나가지고 우리는 항상 중립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비구조적은 그런 것들을 되게 깊이 캐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이런 깊이 더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비구조적하고 비구조적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면접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색적인 면접 방법들이 많아요, 요즘에. 예.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집단 면접하고 위원회 면접이 있는데 집단 면접은 피면접자가 복수인 거, 위원회 면접들은 면접자가 복수인 게 이 위원회 면접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면접이나 이색 면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하나하나 보면 네. 그러니까 위원회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명 앉혀놓고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쪽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가 네. 좀 심리적인 위축을 가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집단 면접은 이제 이 배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을 쭉 앉혀놓고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집단 면접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한 말씀도 4명 잘하시는데? 예? 이렇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한 4명 5명 들어가 누르는구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조용히 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까? 말씀을 기회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서는 4명 5명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지원서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궁금한 걸 채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서를 보고서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뽑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표정이, 그러니까 5명이 앉아 있으면 다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그 게 표정이 쟤는 왜 왔지? 이제 이런 표정. 근데 질문을 안 하는 게 뽑겠다는 의사 아닌가요?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제가 듣기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냐면 그 사람을 내부적으로 면접 보기 전에 다 정해놓잖아요. 특별히 이상하지 않는 이상 떨어뜨리잖아 하는데 이 심리적인 떨어졌을 때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되게 많이 남잖아요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면접을 되게 많이 하고 곤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한대요. 전문적인 걸 많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갔을 때 내가 이런 거 대답을 못해서 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돼서 면접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질문 그러면 이거는 이 양극인가? 관심이 없어서 두 가지 뽑으려고 하는 질문과 안 뽑으려는 질문. 어떤 회사는 나한테 눈 감아주더라고요. 가장 면접 들어갔을 때 뭐 스트레스 면접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쭉 한번 진행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의 시험은 위원회 면접입니다. 그렇죠? 네네. 저의 면접도 세 분이 들어오거든요. 면접관이 3분이니까. 네, 면접관 해가지고 이제 네. 교수님 한 분, 노무사님 한 분, 공무원 한 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서를 가지고 보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사람으로만 일단 바라보고 면접으로만 결정을 하자. 그래서 무자료 면접 이런 걸 이제 근데 블라인드 진짜 블라인드 인터뷰라고 면접 하고. 할까요? 시도해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블라인드라고 해놓고 막상 성적으로 뽑잖아요. 일단은 이제 합격한 결과를 보면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지원서에서 이미 좋은 사람들은 골라냈으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려면
지원서에서 뽑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이미 사전에 이제 필터링은 다 예. 했죠. 예, 예. 그래서 뭐 제로 베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면접. 계속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그 자극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스트레스 면접이고요. 뭐 집단 토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토론을 시켜서 그 토론 능력을 보는 거. 이때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리더십.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죠. 혹은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프리젠테이션 면접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술자리. 그 면접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해준다고 어디 술자리 데리고 간다. 이런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평가봐야 하는 없어 거예요. 물으면. 네, 그렇죠. 술주정하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음. 그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평가센터법. 그러니까 한 2박 3일 동안 몰아놓고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써보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이긴 한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라는 것이 있고요. 요즘 특히 프리젠테이션 면접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네. 좀 요새 그런 거 많이 정말 하죠. 프리젠테이션 면접 많이 해가지고. 기존보다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면접은? 아 이거 되게 힘든 면접 중에 하나인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들어갈 때 면접, 그러니까 서류 넣었던 거는 한 50개 회사 되고요. 면접을 봤던 데가 한 30군데 되는데 한 20군데는 1차에서 떨어졌고요. 10개 회사를 이제 2차 면접까지 갔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된 데가 한 3군데, 4군데 정도 이제 됐었죠. 그래서 면접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면접관들 관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딱 들어가면 아 여기 면접관들은 저렇게 생긴 분들이구나. 저런 분들은 이런 유형의 질문을 좋아하더라라고 하면 딱 들어맞아요. 대단하신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면접이 이제 즐기는 수준이 되죠. 아, 그랬었는데 그 기억나는 면접이 T그룹이라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타이거즈? 선생님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사장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현우 씨, 전 얼마나 반가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 들어가도 딴 사람들은 다 질문하는데 나한테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학점이 아주 개판이구만. 이 학점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들어올 생각을 했지? 학교 다닐 때 맨날 놀았구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됐어, 핑계 댈 필요 없어. 그래서 자, 다 나가세요. 거의 쫓겨나듯이 나갔는데 면접비도 얼마 안 주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스트레스 면접이었다고 하면 좀 유도리 있게 받아칠 수 있지 않았을까. 기업은 시스템인데 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했으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했어도 난 떨어졌을 거다. 이제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아, 제가 아시는 노무사님은 아주 큰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행동 관찰 면접을 보셨어요. 2차 이제 면접이 술자리 면접이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술을 엄청 먹인 뒤에 이제 취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취했을 때 과연 데리러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까지 같이 면접을 봤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노무사님 뽑을 때 노무법인 면접 볼 때 네, 그럼 예, 술자리 밥 면접 같은 많이 거 보죠. 많이 합니다. 네. 저는 기억나는 거 영어 면접 본 적 있는데 노무법인에서요? 아니요 전에 아, 영어 면접인데 네. 재밌었습니다. 4명인데 막 영어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영어 못합니다. 막 하는데 막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 영어로 다 할 줄 몰랐어요. 이게 네. 그랬더니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 영어로 막 하더니 넥스트 퍼슨 딱 하더만 또 뭐라고 막 묻다가 넥스트 퍼슨 딱 뭐라고 막 묻다가 갑자기 이제 제 차례잖아요. 넥스트 퍼슨 딱 했는데 한국말을 묻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이 면접 자체에 LG 면접 자체에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보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자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 내용을 만들 때 이 개발자들이 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하는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면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만들어내야지 개발자 따로 면접자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좀 현실과 이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면접자들이 면접 내용을 개발할 때 참여를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엔 이 선발 도구들에 대한 이제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은 신뢰성, 타당성, 비용 편익 분석, 그다음에 선발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주로는 이제 신뢰성하고 타당성 두 가지가 좀 큰 축이고요. 그 비용 편익이나 선발 비율은 약간 부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 두 개, 작은 거 두 개.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타당성하고 선발 비율하고 신뢰성하고 비용해서 이 선발이잖아요. 선발 타자 생각해서 타선이 신비하다. 타선 신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선발 타선이 참 신비하게 잘 친다. 두 문자 전문가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부터 보겠습니다. 신뢰성은 어떤 지원자 이제 어떠한 면을 측정할 때 이 신뢰성 자체가 믿을만 하냐니까 일관되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해서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다시 재시험을 봤을 때 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기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재시험 방법이라든지 동일한 유사한 시험을 보는 대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분법 똑같은 문제를 반으로 나누는 거. 공인노무사 1차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A형, B형 해서 문제는 똑같은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누는 거. 그건 신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분법이란 말씀을 하신 예. 건 참여합니다. 그거 또 볼 순 없잖아요. 1차 시험 다시 봐가지고 난이도 조절하는 건 아니고. 내적 일관성의 측정은 비슷한 문제, 비슷한 답이 나오나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게 적성검사 같은 데 많잖아요. 기업에서. 맨 앞에 이제 적성검사 한 시간 동안 100문제 풀라고 해놓고 앞부분에 당신은 대체로 정직합니까? 뭐 이렇게 정직합니다. 동그라미 쳤는데 막 뒷부분 막 가다 보면 이 부모님 용돈을 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쓴 적이 있습니까? 막 이런데 이제 걸려들면 안 되죠. 이게 일관성이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이무기와 같이 삥을 뜯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이게 계속 일관성 있게 미뤄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같은 질문인지 모르고 이게 이제 그런 데다가 그렇게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관성 결여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조금 본심과 다른 그 답안을 작성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열심히 하다가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게 짧게 주죠. 막 100문제 60분 이렇게 줘서 앞부분은 처음에 사람이 하다가 뒷부분 가면 이제 지겨워져요.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답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신뢰성의 저하 요인을 그렇죠. 할까요? 아니면 신뢰성 저하 요인을 봐야죠. 네, 그러니까 봐야죠. 오류가 과연 어디서 생기는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네. 신뢰성 저하 요인은 이 첫 번째로 첫인상에 입각해서 이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거에 득을 많이 보죠. 이 좋은 인상, 이 후덕한 인상. 목소리 아닙니까? 중저음의 매력남. 인상이라는 건요, 그 상대, 그 대상하고자 하는 그 지각 대상에 대한 그 이미지를요, 머리에 한번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상이 한번 딱 일어나면은, 이런 각인 상태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복잡한 지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첫인상, 이 지각, 각인된 이 상태를 많이 좋은 이용한다고 사람, 해요. 나쁜 사람 이렇게 바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사람을 봤을 때 지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아 나쁜 사람 이렇게 스키마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네. 소개팅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첫인상 때문에 그러나? 네, 제 첫인상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게요 사람의 이게 본능이라고 네. 제가 어디서 들은 그 아이들 있잖아요. 깐난 아이들, 네. 이 우는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 서울 죄송합니다. 갓난 아이들을 네.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아이들도 인상을 계속 쳐다보고 나서 바로 판단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바로 판단해서 다음번에 봤을 때 그대로 또 지각을 한대요. 지각대로.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안 오나? 그렇죠. 따님이 하잖아요. 아니 그거 이제 철들고 나서고 쳐들기 전에 철들기 전에 아이들도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해도 이게 판단이 된대요. 아이들도.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스키마라고 하죠. 이제 두 번 지각할 필요 없이 처음 한 지각을 그대로 그것만 사용하는. 이 스키마라고 본능적인 합니다. 면, 그 다음에 면접자가 면접을 주도하는 경우나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훈계하는 면접자들이 있어요. 아, 특히- 네, 있어요. 특히 노무법인들 면접 보면 이런 이 대표들 많아요. 네. 아, 또 이런 얘기하면 합격자의 키를 꺾는. 그럴 때는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그 면접 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네. 이 자수성가한 농사님들, 특히 나이 이런 얘기, 그냥 해서 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아,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 필드가 좁아요. 이렇게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저 매장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만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안 들어와. 노무사 선배님들, 노성봉 노무사가 방금 네, 선배님들을 노성봉 욕했습니다. 노무사입니다. 노성봉 노무사입니다. 노성봉입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좀 비일관적일 때,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일관된 질문이 돼야 되는데, 네. 엉뚱한 질문 계속 이 질문했다, 저 질문했다 이러면은, 네.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인데 형광등 100개, 문제 왔습니다.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비치게 되면 이게 현혹되죠. 그렇죠. 네. 이 반대적인 똑같은 단어인데 혼 이펙트, 뿔이 나면은 사람이 못되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혼 이펙트, 할로 이펙트니까 할로는 하나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혼은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똑똑할 것이다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가장 큰 경우가 이런 거죠. 이제 예전 직장이 큰 데가 있다가 왔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얘는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 평가 항목 점수가 좋은데 그거하고 연관없는 다른 평가 점수도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레 그냥 좋은 점수를 줘버리는 네. 이런 오류를 후광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견, 스테레오타입. 이거는 네. 뭐 다 아시겠죠? 편견. 그래서 뭐 용모가 단정하거나 이런 사람 이러면은 왠지 잘할 것 같고 노무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옷 깨끗이 입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비 효과. 대비 효과는 이제 그 자질면에서 이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보통 사람과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뛰어난 사람 가운데 보통 사람은 낮게 평가가 되고요. 낮은 사람 가운데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높게 평가가 되겠죠. 네, 면접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면. 면접을 잘 본 사람이었으면 제 실력이 원래보다 더 낮게 평가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면접 보면서 그 H건설 쪽에 면접을 봤는데 칼로.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거기도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물론 입사하고 나서 제가 땅을 치고 통보를 했는데 왜 거기를 안 갔을까?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면접에서 질문하셨던 게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이제 4번째 있었고 제가 5번째 있었구나. 5번째였고 4번째가 이제 집단 면접이었습니까? 네, 5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주 5일제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는 당연한 거다 라고 이제 답변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할 때 용어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예, 세 번째 할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주 5일제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랑 이 친구가 싸웠어요. 이 얘기가 유통회사다. 건설회 H건설이 아니고 그 L 유통회사예요. 싸웠어요. 세 번째 친구가. 면접관 싸우니까 얘는 이제 일단 면접관하고 싸움이 붙었으니까 포기했죠. 포기하고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하고. 그러고서 이제 면접관이 씩씩대면서 네 번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앞에 세 명이 다 주일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본 거죠. 주일제 해야 됩니다. 아니 주일제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예 저도 주일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제 화가 더 난 거죠. 그 내가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도 이 인간까지 주일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 열받았는데 한 판 더 하자 이러면서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유통업체 아닙니까? 주 5일제가 되면 사람들이 쉴 때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실컷 밟아놓고 이제 이 뒤에 친구는 이미지가 확 좋아진 거죠. 네. 할 말이 없잖아,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그래서 이제 평이한 질문을 했죠. 주 5일제 하면 안 되고요. 뭐 이제 했는데 뭐 제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친구와 네 번째 사이의 대비 효과. 이 네 번째 친구와 저의 대비 효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기 앞자리에 꼭 이 초시인 분이 꼭 앉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기 농사 시험 볼 때도 1차 시험 갓 치른 사람이 자기 앞자리에 앉기를, 그리고 시험 포기하지 않기를. 자, 그 다음에 뭐 오류가 나는 원인 중에 뭐 비언어적인 행동, 그러니까 뭐 괜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치를 막 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능력도 그냥 깎아서 평가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오류의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타당도는 목적이죠. 타당도,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라는 것들은 얼마나 평가 목적을 충족시키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그 사람을 뽑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 타당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뽑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사람을 뽑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 재밌는 예가 있죠. 그래서 신뢰성에 따라서 100m 달리기를 시험 본다. 신뢰성은 아주 높죠. 근데 100m 달리기는 계속 초를 재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은데 만약에 노무사를 뽑는데 100m를 한다. 하면 타당도는 완전 이제 꽝인 그렇죠.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는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현재 타당도하고 예측 타당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타당도는 선발을 적용하는 선발 도구를 현직 종업원이 실시하고 현직 종업원이 획득한 점수하고 이 모집한 사람들하고 인사 국가 간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하고 있는 성과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적용해볼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점수도 높게 나오더라. 이러면 이제 타당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예측 예측 타당도는 이제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입사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예측 타당도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 비우수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얘네들이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 타당도는 측정 대상의 이 취지를, 그러니까 그 취지나 그 내용을, 예를 들면은 그 소방관을 뽑는다라고 하면 시험 내용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야죠. 뭐 달리기, 100m 달리기 이런 것들이나 무거운 이 짐을 들고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은 이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되게 높겠죠. 네.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이 선발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짜놨냐. 네. 예, 라고 예를 하는 들어서 걸 뭐 보는 거죠. 3인공지 나오면 IQ 테스트에는 뭐 4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구성이 제대로 돼 있다라든지, 수학 능력 시험에 언어 영역, 수학 능력, 뭐 사회 탐구 영역, 외국어가 들어 있어야 딱 수학 능력 시험이다.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평가가 이제 돈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죠. 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항상 해야죠. 그래서 선발 비용,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고 이거에 따라서 핵심 인재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그래서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생각할 수 있고요. 선발된 사람이 얼마나, 선발 비율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있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선발 비율 평가, 그래서 총 지원자 중에서 채용 인원이 얼마가 됐는지라는 것들인데, 선발 비율은 의미가 있죠. 1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전원이 다 뽑힌다고 하면은 너무 선발이 낮기 때문에 선발의 의미가 없죠. 뭐하러 선발하는 거? 어차피 뽑을 거. 예. 뭐하러 돈 쓰고? 그 다음에 뭐 선발이 뭐 10,000명 오는데 1명 뽑았다. 막 0.001 뭐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기업 측면에서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적절한 선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별로 또 선발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어떤 그 확보 관리에서 그 계획 부분과 실행 부분과 평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확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제 답안을 쓰려고 하면 좀 기술하는 부분에선 개선안,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니까. 성공적인 확보 관리 방안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확보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확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서 확보 관리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용의 이제 메이크 전략과 바이 전략, 채용의 전략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 중심이야 회사 중심으로 채용을 할 것인가, 이런 유형들로 일단은 머리에 이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채용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채용의 트렌드가 요즘은 현역 부서 중심의 자율적인 인력 운영과 채용. 과거에는 인적 자원 관리, 인사부서에서 모집과 선발과 채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니까 현업 부서의 직원들이 모집과 채용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실무 담당자들이 면접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모기업, 예를 들어 이제 제 친구가 들어간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지원서가 오면은 그걸 인사부서에서 일단은 이제 서류 컷을 일단 해놓고 어느 정도 컷 해놓고 그 중에 지원서들을 다 현업부서로 다 보낸대요. 현업부서로 다 보내놓고 현업부서에서 서류 컷을 딱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현업부서에 서류 컷을 해서 집계가 되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지원서 면접 단계부터 현업부서가 관여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하실 말 더 있으시죠? 아니요. 표정이 뭐 하실 말이 있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채용의 확대. 그래서 이 핵심 인재나 인력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이 여러 인재들, 그래서 인력 다양성이나 핵심이 글로벌 인재 겹쳐갈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 인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들이 글로벌 이제 기업화가 되면서 이 해외 인재들 많이 와서 얼마 전 좀 지났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삼성 본관의 카레 냄새가 진동한다. 뭐 이런. 그래서 도대체 뭐야? 그래서 클릭을 했었더니 인도 인력 IT 전문가들이 인도가 IT 강국이잖아요. 이게 네. 나라가 뭐 후진국으로 생각하지만 IT 인력들은 되게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 후진국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미들 파워죠. 예. 미들 파워 국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는 왠지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다 잠잘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 IT 인력들이 되게 대단하고 그래서 인도하고 국제 인적자원 관리 그 부분에서도 미국의 본사에서 인도로 하청을 줘가지고 인도에서 하청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이 정보통신망이 발달해서 그렇게도 많이 한대요. 인도의 IT 인재들을 인도의 본사에 인도 기업에 근무하게 하고 결과물만 미국으로 보내고 또 미국에서 오더를 내리고 이런 방식도 하는데 어쨌든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오고 아까 현업부서 중심으로 이게 인력 채용이나 네. 이제 이게 많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았어. 아니요. 그게 아까는 진짜로 딴 생각했고 어디 진도 나가고 있나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첫 시간에 인사관리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게 현업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인사관리 담당자들의 역할 자체는 이제 기능은 현업 중심으로 가고 인사 담당자들의 역할은 또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전략적 그러니까 파트너와 변화의 그렇죠. 촉진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채용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현업 중심으로 가면 과연 인사 담당자들은 거기서 어떤 기능을 더 수행할 거냐. 전반적으로 이제 계획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력 계획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인력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실제 기능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게 또 앞으로 또 변화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고 연결되는 인력 다양성 어떻게 보면 두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도 하나인데 글로벌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 내 여성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고령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때문에 인력 다양성 특히 이제 창조적 마찰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다양한 인력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네 번째로 상시 및 경력 채용 중심의 전환. 그래서 경력직 선발이나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 끝으로 드디어 이제 이 방송의 끝입니다. 성공적인 확보 관리 방안, 성공적인 운영 방안. 이거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공적인 운영 방안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설명한 것처럼 장기적인 인사 전략과 연계된 확보 관리를 해야겠죠. 조직의 전략에 입각한 인재를 선발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인재를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확보 관리. 두 번째로는
선발 도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존의 획일적인 선발 도구로는 핵심 인재나 이런 인재들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 기업에 맞는 선발 도구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 채택해가지고 활용해야겠다라는 부분. 또한 세 번째로 선발이 일단은 기업의 인재가 들어오는 출발점이잖아요. 여기서 어떠한 인재를 선발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관련해서 그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거 선발의 공정성. 선발에 공정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 선발 과정에 공정하지 못하면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남게 돼요. 이 떨어진 회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예, 그리고 그 확보 관리 관련해서도 그 선발 원천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집 원천을 좀 다양하게 찾아볼 수도 있겠다. 획일적으로 공채 중심으로 뽑는 거 말고 수시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직접 뽑지 않고 이제 전문적인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네. 녹음하는데 되게 다 힘들었는데 다들 처져가지고 오시는데 좀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지려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을 보고 저희도 방향을 좀 잡고 그러는데 어디서는 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팟캐스트에서요 욕이라도 좋으니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다만 평점은 별 5개. 이 무관심이 더 악플보다 무관심이 더 간혹 이제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방향성을 지금 잡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과정이죠. 그쵸. 방향성을 잡는 과정 중에 저번 주에 한번 시도했다가 이 형님께서 이제 꺾이셔가지고 이 승천하다가 이제 이무기가 다시 됐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다 좀 건강상 문제나 이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현우 농사님도 이 사발식을 하고 오셔가지고 술 많이 드셔가지고 어제도 또 술 드셔가지고 아 예. 어제는 조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한의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고 하길래 원래 이제 지방 내려가는 거라 친척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굴렸죠. 내려가라. 그래서 생각한 게 저 녀석이 이제 내려가면 그래서 한의사가 되면 나중에 내가 이제 50 넘고 60 넘고 했을 때 보약은 저놈이 책임지겠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사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또 여자친구도 같이 왔는데 여자친구도 그 비슷한 지역의 지방에 있는 그 치대에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사주려고 하다가 소고기로 메뉴를 바꿨어요. 그래서 야 니네 꼭 오래 사겨라. 꼭 결혼해라. 그러면서 저희들은 짱게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얻을 게 없잖아. 뜯어먹을 게 없잖아. 같은 경쟁자야. 그래서 나오는 순간 나가는 순간 그래가지고 어깨 경쟁자. 조카한테는 이제 보약 그리고 그 조카 여자친구 분한테는 이제 뭐 틀리라도 좀 받아보려고 좀 약을 좀 쳤죠. 네, 저도 이제 힘든 가운데서 강의도 하고 이 얘기해도 되나? 저도 금요일날 옆반도 수업이 끝났어요. 최진호 원사님 수업이 끝났는데 거기 회식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괜히 옆반 가가지고 우리 반에는 또 우리 반에서 피자 먹었는데 우리 반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피자가 더 좋대요. 맥주를 한잔 할까요? 피자를 할까요? 했는데 피자가 좋다 해서 피자를 사드렸는데 최진호 원사님도 맥주를 드셔가지고 근데 또 저를 불렀어요. 제 반도 아닌데 거기서 또 술을 먹고 오고 또 금요일날 이제 또 토요일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수업 준비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해롱해롱. 네. 다음 주는 이혜선 농사님이 또 강의 시작하니까 네, 제가 또 내일부터 평일반이라. 더구나 이제 대학원도 개강을 하고 대학원 또 개강하시고 이현우 농사님도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이제 학교 개강하시죠? 돌아가셔야죠. 네. 또 학교 다니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는 게 또 항상 가면 또 술 친구들이 있어서 사발씨. 우리랑 분위기 너무 다르다. 네. 우리는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 거기 밥 사주고. 저 술 먹으러 대학원 들어갔다니까. 저희는 이제 다 그 외국인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저런 분위기가 안 되죠. 아무래도. 양주 먹여야 되나? 양주 가끔 사주시죠? 한국 공무원 아저씨들. 그 모이면 꼭 우리 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네, 저 술 못 먹습니다. 우리 베스트 댓글 뽑아가지고 술 먹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아니 공부하는 사람한테 왜 술 먹일 생각을 아, 해? 그렇네요. 아우. 지금 사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아, 네. 수업 시간에 시험이 몇 달 남았죠? 그러죠.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겠다. 5달 남았나요? 2차가 5달 3, 4, 남았나요? 5, 6, 7인데 제가 한 2월이니까 한 6개월 남았지 했더니 또 이 성을 내면서 2개월 반입니다라고 정정을 하고 아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8월이니까 6개월 했더니 정확히는 5개월 반이라고 그래서 역시 민감하십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초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만 예, 저 후배가 근데 또 후배한테 꾸사를 들었어요. 후배가 계속 그 연락이 이제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에 이 술이나 뭐 밥 살 때 연락을 안 했어요. 네. 저 공부할 때 선배들이 연락 오는 게 되게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맥이 끊기잖아요. 네. 공부하다가 이제 맥이 끊겨 싫어서 안 했더니 욕 얻어 먹었습니다. 선배가 후배 챙기지도 않는다고 강의도 하면서 이 후배 강의도 하면서 이 학원가에 있으면서도 후배를 챙기지 않는 이 몰지각한 선배라고 어쨌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뭡니까? 아니. 가십적. 그 저기 얻어먹는 거에 너무 익숙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후배야 밥 사줄게. 찾아와라. 거기에 나 끌고 가지 마. 형님 오세요. 이 대선배님이시다고. 자 오늘은 그 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을 저기 개발을 들어갈지 인사 고과를 들어갈지를 잠깐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정할까요? 나는 인사 고과파. 고과? 고과. 국가랑 뭐였다고요? 개발이야? 단순한 한주 쉴까요? 확보 전략. 아니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서 예습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방송 예습하고 듣나요? 있을까? 우리가 이거는 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는 랜덤. 저희가 무언가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방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잘하자. 이 새끼들 녹음 이따위로 할 거야? 에?